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 시간부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시간에는 그 2차 세계대전의 발발 배경과 전쟁 초기 상황에 관해서 연합군과 추축국 간의 전쟁 그 초기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발발이 됐고요. 그로부터 한 6년 정도가 지난 1945년 5월 8일 독일이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유럽 전선의 2차 세계대전은 끝났었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함으로써 태평양 전선에서의 2차 세계대전도 종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만 6년 정도 발발했던 그 인류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약 6천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발생됐던 그야말로 유사일의 최악의 전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배경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결국은 연합국 쪽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이었고 그 반대 세력이었던 동맹국은 독일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승전국은 결국은 연합국이고 독일은 패전국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됐던 1918년의 이듬해인 1919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하에서 3.1운동이 일어났었던 1919년도인데요.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에 관한 합의, 종전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사항을 조약으로 정하기 위해서 1919년에 프랑스 베르사유궁의 거울의 방에서 연합국과 패전국인 독일 간의 그 조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게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 베르사유 조약의 주요 요지는 독일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즉 패전국인 독일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해외 식민지를 다 포기한다.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 적경지대에 있던 알사스 로렌 지방, 원래는 이제 프랑스 영토였는데 독일이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을 원래 소유 국가인 프랑스에 반환한다. 그 다음에 1320억 마르크에 해당되는 전쟁 배상금을 10년 안에 지불한다. 그리고 앞으로 독일은 공군과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육군은 10만 명 이내의 병력만 유지해야 되고 해군 군함의 그 보유 톤수를 10만 톤 이내로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인 독일한테는 매우 그 불리한 내용으로 그 조약의 내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독일은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세계적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1933년에 드디어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나치당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인데요.
공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이걸 이제 나치스라고 하는데요. 그 당의 대표로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대표가 됐고, 그래서 1933년에 히틀러가 그 수상이 됩니다. 수상. 그런 다음에 히틀러는 그 기존의 베르사유 조약의 그 내용이 패전국인 독일한테 매우 불리하게 돼 있어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1935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오스트리아를 또 점령을 하고 독일이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에 1933년에 독일의 총리가 된 히틀러가 집권 직후에 은밀하게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베르사유 조약에 의하면 공군이나 잠수함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육군은 10만 명 이내의 병력으로 유지해야 되고 해군 군함의 그 톤수도 10만 톤 이내로만 유지해야 되는 독일한테는 너무 그 불리한 조항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해버리고 뭐 공식적으로는 무시 선언을 못하지만 은밀하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 군대를 이제 키워나가는 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5년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1938년에는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8년 들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1938년에 그 독일의 영토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합국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었던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독일의 미넨에서 독일의 미넨에서 1938년 9월 말에 독일의 히틀러와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에서 어떤 내용으로 회담이 이루어졌냐면 합의가 됐었냐면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점령하는 거 인정해 주겠다. 대신 그 외의 영토는 절대 넘보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독일이 이제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연합국으로서 또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독일을 달래는 차원에서 일종의 유화 정책 차원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넘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히틀러와의 미넨 회담 1938년 9월 말에 있었던 이틀간의 미넨 회담의 합의 사항이었는데요. 그러한 연합국의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이 히틀러로 하여금 더더욱 이제 그 영토 야욕을 불태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즉 이러이러하게 수데텐 지방을 점령했는데도 그 프랑스, 이태리, 영국 쪽에서 그냥 용납하는구나. 더 다른 데로 영토 확장을 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오판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39년도에 가가지고는 일단 3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1938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기 발발하기 1년 전 상황인데요. 그 38년 그 상황에서 미넨 합의가 이루어질 그 무렵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그 당시에는 영국의 수상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0년 5월 초에 영국의 수상이 됐기 때문에 1938년은 영국의 수상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런 책을 썼었습니다. 영어로 While England Slept
영국이 잠자는 동안, while England slept.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독일의 그러한 그 영토 야욕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기타 이런 주변 국가들이 그냥 방관하는 동안, 그걸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잠자는 동안 독일은 그러한 불순한 생각을 더 품게 된 거고, 유화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히틀러가 더 그 담대한 생각을 갖고 유럽 대륙을 점령하려는 그러한 영토 야욕을 불태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그 책을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기 2년 전인 1938년에 그런 책을 썼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듬해인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즉 인류 최악의 전쟁, 한 약 6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었던 최악의 재앙인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발발 배경이 있었었고요. 초기의 전황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이제 침공한 게 1939년 9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독일도 그로부터 16일 후인 1939년 9월 17일에, 독일이 아니라 소련도 1939년 9월 17일에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영토가 독일의 동쪽에 있고 또 소련의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즉 소련과 독일 사이에 폴란드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그 다음에 16일 후인 9월 17일에는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최대한 항쟁을 했었습니다만 한 달 남짓 지난 1939년 10월 5일에 이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계속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덴마크,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를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럽 대륙에서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는 마지노선이라고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노선은 프랑스와 독일 경계에 있는 그 일종의 그 요새화된 그 경계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콘크리트로 요새화되어 있고 참호도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각종 대포, 그 다음에 기관총, 그 다음에 이게 지뢰가 엄청나게 깔려 있고, 그러한 식으로 거기는 요새화되어 있어서, 즉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서, 즉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기 때문에 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프랑스는 독일과의 경계에다 마지노선을 구축을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노르웨이, 덴마크를 침공하고 나서 프랑스를 침공할 때는 마지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북쪽 지역인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 지역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먼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침공한 시기가 1940년 5월 7일입니다. 1940년 5월 7일 날 프랑스 영토에 침입을 했고, 그로부터 한 5주 후인 1940년 6월 14일에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점령이 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1940년 6월 22일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은 그 무렵에 이제 유럽 대륙은 소련을 제외하고는 다 독일이 점령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섬나라인 영국은 아직 점령이 되진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19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0년의 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항복까지 그런 한 상황이 돼버렸고, 프랑스 파리가 점령되기 딱 열흘 전에,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가 점령된 건 1940년 6월 14일인데요. 그보다 열흘 앞선 6월 4일에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야금야금 계속 침공을 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자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에서도 영국군을 유럽 대륙에 파견해 가지고 독일을 상대로 계속 싸웠었는데, 독일의 그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국 입장에서는 유럽 대륙은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 영국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우리 영국 본토에 가가지고 영국이라도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제 1944년 6월 6일에 있었는데요. 그 노르망디 근처에 있는 덩케르크라는 프랑스의 북부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국군 23만 명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한 11만 명 합해가지고 한 34만 명의 병력을 열흘에 걸쳐서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철수하는 작전이, 그게 바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수 작전을 아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키스트 아워라는 영화가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 관한 건데요.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1940년 5월 26일부터 정확하게 열흘 동안 6월 4일까지 이루어졌고, 그러게 그 철수 작전을 통해서 총 한 34만 명의 병력들이 최소한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영국으로 철수를 했던, 결국은 성공리에 이루어졌던 그런 작전입니다. 여러 수백 척의 군함뿐만 아니라 어선들, 민간 선박들, 모든 크고 작은 선박들을 다 동원해서 유럽 대륙에 있었던 영국군 23만 명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11만 명, 다 해서 34만 명 정도의 병력을 프랑스 해안 도시 덩케르크에서 영국으로 수송을 했었고, 그때 발생한 그 희생은 굉장히 작은 규모였었다고 합니다. 그게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고,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시작되기 딱 2, 3주 전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에 취임을 합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1940년 5월 26일에 개시돼서 열흘 동안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시작되기 한 2, 3주 전인 1940년 5월 초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첫 임무가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었고, 그래서 영국 본토로 돌아온 그 병력을 가지고 독일을 상대로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이제 싸우게 돼서 결국은 한 4년 후, 한 5년 후죠. 5년 후인 1945년 5월 8일 날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고, 그때까지 영국은 독일한테 영토를 점령당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있었고, 그게 끝나고 6월 14일 날 프랑스 파리가 점령되고, 6월 22일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또 그 유명한 나중에 1960년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가 그 당시에 1940년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1917년생이기 때문에 1940년 그 당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있었던 그 무렵은 나이가 만으로 23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이었는데요. 그
존 F 케네디가 어떤 책을 썼냐면 그보다 2년 앞서서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잠자는 동안 화일 잉글랜드 슬래프트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0년에 즉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존 F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에 어떤 책을 썼냐면 Why 잉글랜드 슬래프트 왜 영국은 잠자고 있었냐 Why 잉글랜드 슬래프트 왜 영국은 잠자고 있었냐 적극적으로 독일을 이렇게 견제하고 독일한테 유화 정책만 쓸 게 아니라 더 강도 높은 그 정책을 썼었어야지 독일이 오판하지 않았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써가지고 그 책을 써서 8만 부 정도의 책이 팔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쇄 수입이 4만 달러 정도 발생됐고 지금 화폐로 따진다면 4만 달러면 한 4천여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자기 수입으로 잡은 게 아니라 독일에 의해서 엄청난 융단 폭격을 받았던 영국 중에서도 플리머스라는 도시가 가장 많은 폭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수상으로서 영국 국민들을 이렇게 독려해가면서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이 독일의 점령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 위대한 처칠이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그 책의 인쇄 수입 4만 달러를 그 가장 폭격을 많이 받은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도시를 위해서 기부를 했답니다. 기증을 그런 과정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940년 당시고 그 이후에 세월이 좀 이제 흘러가지고 계속 독일은 영국을 침공하려고 무진장 이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요. 여전히 미국은 아직 전쟁에 개입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아직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는 여전히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941년이 돼가지고 5월 달에 1941년 5월에 미국의 선박이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이 되기도 하고 또 10월 달에는 두 차례나 미국의 해군 군함이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이 돼서 100여 명의 해군 병력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 위기 상황만 선포했을 뿐이지 독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너무나도 손실이 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2차 세계대전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중립을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그 미국의 독일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그게 이제 바뀐 게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때로부터 27개월이 지난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개입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에도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27개월 동안은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은 중립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영국이 만약에 독일에 의해서 점령이 된다면 그게 아메리카인 미국한테도 불통이 뛸 게 걱정이 돼서 영국한테 계속 무기는 판매를 했었답니다. 무기는 계속 판매했기 때문에 독일의 히틀러는 미국에 대해서도 안 좋은 감정을 가졌고 그래서 1941년 10월에는 미국의 일반 민간 선박을 이러이러하게 격침을 했고 41년 10월에는 두 차례나 미국의 해군 군함까지 격침시켰는데도 미국은 진주만 기습 때까지는 여전히 공식적인 대외 입장은 이제 중립 입장을 표방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7개월의 그 장기간 동안 2년 3개월입니다. 지금 그런 유럽 전선의 상황은 결국은 유럽 대륙 중에 소련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럽 대륙이 다 독일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렸고, 독일은 호시탐탐 계속 이제 마지막 타켓으로 생각하는 게 영국이었고, 그래서 독일의 수백 대의 이제 공군 전투기들이 영국의 상공을 이제 비행하면서 용단 폭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윈스턴 처칠은 국민들한테 수시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위대한 영국은 절대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 합심해가지고 제가 영국의 수상으로서 잘 이끌 테니까 저의 그 지도하에 끝까지 잘 싸워가지고 독일을 상대로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연설을 자주 했었었단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은 독일의 점령을 당하진 않았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완료한 날, 그러니까 1940년 5월 초에 영국의 수상으로 취임한 윈스턴 처칠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딱 열흘 동안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날 6월 4일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이 아직도 이제 다들 영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요. 무슨 연설이냐면 우리 영국은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국은 해안에서, 들판에서, 육지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영국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신세계가 구세계에 대하여 구원과 자유를 안겨줄 때까지 우리 영국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답니다. 거기에서 신세계는 미국을 칭하고 구세계는 유럽의 연합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윈스턴 처칠은 우리 영국은 들판에서, 해안에서, 육지에서, 언덕에서, 거리에서 끝까지 독일을 상대로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울 거다. 미국이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미국에는 그 당시에 중립법이 있었답니다. 중립법.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피해를 본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예 법을 제정해서 함부로 그 전쟁에 개입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중립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계속 선박을 좀 빌려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원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는 중립법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난색을 표명했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계속 영국이 투쟁해 갈 거다. 결코 항복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신세계인 미국이 구세계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 그래서 자유를 회복하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까지 영국은 계속 독일을 상대로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이 연설이 1940년 6월 4일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리에 끝낸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대국민 연설을 했던 그 유명한 이제 어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과정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나중에 수상을 했던 기간도 1940년 5월 초부터 1945년 7월 26일까지, 즉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에 영국의 수상이 돼서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는 첫 임무를 성공리에 완수하고 독일의 용단 폭격을 끝까지 막아냈고, 5년 후인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전세가 불리한 상황을 감지하고 권총 자살을 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했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1945년 7월 26일까지 영국에 수상을 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러니까 수상을 했던 기간은 만 5년 한 2,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윈스턴 처칠은 1951년 10월부터 1955년 4월까지인가 만 3년 반 동안 또 영국의 수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영국인들에게는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이제 윈스턴 처칠이고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어떤 정도로 위대하게 평가가 되고 있냐면 지금부터 18년 전이면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던 2002년도인데요.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이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 대상으로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찰스 다윈, 진화론의 찰스 다윈, 그 다음에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윌리엄 세익스피어, 그 다음에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이러한 쟁쟁한 인물들을 다 제치고 윈스턴 처칠이 1위를 했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유사일에 영국의 가장 위대한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에서 윈스턴 처칠이 1위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윈스턴 처칠은 유럽의 그 히틀러의 그런 야요하에 유럽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유럽 대륙이 소련은 물론 예외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영국은 끝까지 그러한 그 히틀러의 그 공격을 막아내 가지고 점령당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0년 전 시절 2차 세계대전보다 한 150년 정도 앞선 1800년 초반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그때도 역시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대륙을 다 점령을 했었는데 그때도 영국을 점령하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해군의 명장 넬슨 제도, 그 다음에 워털루 전투에서 명장인 웰링턴 장군, 이런 분들이 있었던 요인이 크긴 했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나폴레옹 시대에도 영국은 그 프랑스 나폴레옹한테 점령당하지 않고 그로부터 150년 정도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점령됐는데도 영국은 점령당하지 않고 그런데 점령당했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부터 한 2000년쯤 전에 고대 로마 시절에 로마의 케사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이사르가 영국을 점령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 기원전 한 50년 무렵이니까 지금부터 한 2050년 전이죠. 2050년, 2080년 정도 전이지 않습니까? 2070년. 그건 아주 오래된 시기였고 나폴레옹 시대나 그